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수 통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그랬어요. 대자를 붙였습니다.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지금 제도권만 바라보지 말고 제도권 밖에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도권 바깥에 훌륭한 보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헌법 가치와 또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같이 그 헌법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번에 총결집을 하자. 그것을 저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한 대로 일부 제도권에서 나간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또 뭐 우리 공화당 사람들도 다 저는 요번에 다 포용하자. 그래서 요번에는 그 쉽게 까놓고 얘기해서 뭐 탄핵을 했느냐 안 했느니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요번엔 문재인 정부의 저렇게 오만과 그 독선으로 가는 체제를 소위 그 민심에 의해서 소위 그 자극을 주고 소위 그 이렇게 더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위 반문 세력이 결집되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지금도 저는 투트랙이 그대로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당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 수뇌부가 제도권 바깥에 어디에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는지 시민 단체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하고 또 그 밖에 많은 그 훌륭한 분들하고 지금 만나서 우리의 그 세력으로 같이 갈 사람으로 서로 끌어안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른 미래당이라든지 그 공화당과도 소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우리 남녀 간에도 좀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해야지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 대화도 없다가 갑자기 너랑 나랑 통합하자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마 저 수뇌부가 하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투트랙을 지금 풀 가동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보수의 통합이 이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그 유승민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 마음에 딱 든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처신할 게 제 마음에 딱 들어서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지금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탄핵을 인정해야 내가 자유한국당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는 지금 탄핵을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난 탄핵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탄핵 문제 얘기하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니까요. 그거보다는 이 당을 그 사람이 당이 어려울 때 이 자유한국당을 뛰쳐나간 사람입니다. 뛰쳐나간 사람이 다시 이 당에 오겠다고 한다면 그때 뛰쳐나간 것에 대해서 뭐 탄핵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이 뛰쳐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 내가 그 원래 내 고향인 이걸로 돌아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뛰쳐나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금 뭔가는 무슨 언급을 해줘야 여기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러면 뭐 바보입니까? 이 당을 저는 이 당을 뭐 저 자신이 우선 이 당을 지키는데 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당을 지켰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당원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탄핵에 의해서 이 당이 풍전등화에 그냥 바람만 불면 쓰러질 단계에 왔어도 우리 당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을 지킨 보수 적통 정당으로서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과 관계없이 이 당을 뛰쳐나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래도 이 당에 만약 올 거면 뭔가는 언급을 하고 와야죠. 오히려 저는 탄핵을 인정하라 마라 이거 탄핵을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양반 탄핵을 지금 앞에다 내세우고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인정해야 내가 그 당 가겠다. 그는 나는 조금 행동이 제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신당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또 저는 어디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만은 이 신당을 만드는 게 제가 정치 경험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당을 만드는 게.
물론 뭐 대충 뭐 집도 잘 지은 집도 있고 그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예. 네. 그런데 그것도요. 이제 의원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근데 잘 지은 뭐 조금 뭐 작게 후딱 짓는 집도 있지만 신당을 졌는데 유명무실한 신당을 주면 그게 어떻게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뭐냐? 결국 우리 당하고 합치면 당대당 통합을 해서 그 자기네로서의 어떤 지분을 얻겠다는 이유거든요. 우리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네. 근데 신당이 만약 유명무실한 정당을 난 이번에 신당 만들어서 그렇게 거대한 정당을 만들 수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정당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당대당 통합할 때 우리 지분 내놔라 할 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기다 지분을 뭐 심하게 말해서 2분의 1 내놔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반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 우리 10분의 1만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협상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또 한 가지는 이 선거 때에는 선거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각 당마다 선거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통합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이 소위 그 위화도 회군도 있듯이 그 저기랑 같이 나간 그 의원이 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간 의원이 8명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까지. 예. 많은 부분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이 지금 8명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도 뭐 데리고 우리 뭐 회군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때 당을 뛰쳐나간 데 대한 그 언급을 하면서 복당을 그 호소를 하는 형태가 오히려 솔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번에 그 내년 총선에서 정말 보수의 아이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수의 좀 상징성 있는 인물, 좀 대중성이 있으면서 보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인물 한 너댓 사람만 우리 당에 포진돼서 앞에다 내세우면 그걸로써 우리 당의 이미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을 지금 우리 당 대표도 물론이고 우리 당원들이 그런 인물을 지금 이 전국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분을 찾아내서 우리 앞에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탄핵을 부인하는 분들이 되게 거기에 구성돼 있고 또 뭐 태극기 전체 그런 분들도 아니고 자진해서 나가시는 태극기 그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주된 분들은 지금 말한 대로 탄핵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당의 말씀대로 탄핵을 지금도 긍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이 우리 당에 섞여 있어요. 근데 이쪽 만약 공화당과 이거 합쳐질 때는 이쪽은 탄핵을 아주 부정하는 분들인데 우리 당의 탄핵을 인정하는 분들도 우리 당에 지금 상당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그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말한 군소정당의 여러 가지 소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또 지도부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게 했기 때문에 정말 풍전등화 이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는 제 소신은 그래도 우리 보수 적통 정당이 이게 허물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매달리고 해서 많은 당원들과 또 하늘이 도와줘서 저는 다시 살아났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화두입니다. 혁신. 네. 근데 혁신을 못한 게 혁신은 우리 내부 인적 혁신이 가장 국민들이 볼 때 이미지 쇄신에 탁
부각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여기 내부 인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치면 암이 발견됐는데 체력이 유지를 못할 정도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의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 홍준표가 그 당대표가 됐다든지 그 후에 김병준 씨가 오셔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때는 이미 당이 삭느냐 죽느냐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좀 뭐 두 분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이 살아났으니까 뭔가 이미지 쇄신도 하고 내부 혁신도 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비춰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저는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 내부 혁신이라는 거는 소위 인적 쇄신이었는데 인적 쇄신을 결국 손을 못 댔습니다. 김병준 씨가 한 21명의 당협위원장을 뭐 교체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이미 다 이렇게 손을 떼었다든지 이미 그냥 유명무실한 데를 그냥 다듬으면 되지 어떤 그 말이 국민들이 볼 때 이 당이 뭔가는 지금 변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내부의 아픔을 겪으면서 인적 쇄신과 내부 혁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 쇄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호감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우리 당의 어떤 내재적 한계에서 이게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그래도 뭐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롭다고 했으니까 뭔가 기대들을 많이 하고 문재인 정부를 찍어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망한 저 사람을 찍어줬는데 실망했으니까 바로 이 사람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근데 자기 찍어준 사람한테 마음은 떠났어요. 근데 이 마음을 줘야 되는데 전혀 상대방한테 주기는 조금 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에 오진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당이 소위 무신분립의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를 얻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당으로 거듭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계속 지금 지속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가 저런 행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데 오히려 많은 힘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여력이 이쪽에 내부 혁신으로 왔었다면 훨씬 많은 내부 혁신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내재적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공천 과정에서 우리 내부 혁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하도 지금도 조국 사태 때문에 60 며칠을 갖다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또 이거 끝나니까 또 무슨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막 이런 걸 들고 나오니까 그것을 지금 막고 저지하기에도 지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부가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가는 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이라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그게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가면은 그런 변화의 모습, 내부 혁신의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갈이가 매년에 보면 30%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30%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공천을 소위 물갈이를 했든 어쨌든 간에 공천을 하고 보니까 한 30% 물갈이가 됐네 이렇게 나타난 거지 처음부터 목표를 30%로 잡고 하는 정당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먼저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아마
그 비슷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냥 여태까지 그 경험칙으로 봐서 네.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몇 퍼센트를 니네 물갈이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결과로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당은 공천할 때 장점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야당이 못 갖는 장점이죠. 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 의원의 소위 그 비리라 그럴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여당은 많은 정보력을 통해서 그 해당된 의원을 모가지를 딱 줄 수 있어요. 이거 터트린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잦아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당은 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국회의원 안 나오는 대신에 무슨 뭐 자리를 준다든지 해서 소위 그 도닥거릴 수가 있는데, 야당은 두 가지의 장점을 다 못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공천을 했는데 그게 불만이 클 경우에는 자기는 항의도 할 수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내가 이긴다면 나갈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을 하더라도 지금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아무래도 지금 현역 의원들은 그 지역구 관리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 신인이, 전혀 준비 안 된 신인이라고 그래서 요새 또 낙하산으로 인사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찍어주지 않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때 교체할 경우에는 의원이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어떤 또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든지 하여튼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갖고 객관적 조사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라도 이걸 갖고 물갈이를 하고, 또 교체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래야지 무조건 신인이다. 저 사람 청년이다. 저 사람 뭐 여성이니까 무조건 공천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인을 발굴해야죠. 우리 야당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을 요건이 맞는 공천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런 그 당협별로 좀 우리 당이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공천을 전제로 한 당무감사라고는 아니지만 원외위원장 당협에 대해서는 이미 당무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에 대해서 당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이 공천 룰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평가의 여러 가지 기준도 지금 제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해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예전에는 하위 뭐 20%는 또 탈락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것조차도 지금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기준에 의한 탈락자도 저는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공천 룰을 정함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당협별로 소위 그 하나씩 분석이 돼서 지금의 현역 의원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당사자한테도 설득을 시키고, 또 그에 경쟁이 있는 상대도 우리의 대체할 수 있는 인물도 확보가 됐을 때 저희들은 그 물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냥 일반론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여당이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이라는 게 뭐 민정당이라든지 이때를 얘기한 겁니다만은, 지금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그냥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때 탄핵 때 들어온 사람들을 되게 탄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탄돌의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지금 계속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구도를 보면 지사, 청주시장 전부 민주당이고요. 네 군데 중에 제가 2012년에 그 당시 국회 부의장이셨던 경제부총리 하셨던 홍재영 부총리랑 제가 붙어서 제가 운이 좋아서 이제 당선이 된 거고요. 나머지 세 지역은 지금 16년 동안 국회의원이 안 나왔어요,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16년, 말이 16년이지 16년 동안 국회의원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지금 기초의원 하시는 분들, 청주시의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3분이 계십니다. 13분이 연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만큼은 청주 이거 탈환해야 된다. 16년 동안 국회의원 없는 데서 기초의원 하려니까 이 서러움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13분이 연명을 하시고 이 자리에 4분의 대표가 오셔서 요번에 청주의 국회의원이 우리 정의원밖에 없는데 당신이 나와서 요번에 도당위원장을 맡고 선거를 지휘해달라. 그래서 청주를 탈환해달라.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제가 했다가는 제가 제2의 이 충북의 조국이가 될 것 같아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불가피하게 제가 이번에 도당위원장을 맡고 우리 청주 탈환은 물론이고 충북이 8명의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8명이 나왔는데 지난번 선거 때도 청주 포함해서 8명입니까? 네, 청주 4명, 청주 외에 4명 이렇게 나와서 8명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 20대 총선 때도 5군데선 됐어요, 우리 당이. 3군데가 안 된 게 청주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도민들은 요번에 관심은 어디냐면 청주를 탈환할 거냐,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민주당이 제가 있는 상당구마저도 먹어서 민주당에 평정을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충청도의 지역을 갖고 있고 92년부터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좀 지나면 한 30년 가까이 가는데 저는 충청도 민심을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때는 몰라요. 근데 선거 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충청도 민심이 대통령 선거도 1등하는 사람이 충청도 1등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선례를 지켜온 거 보면은 결과가 나와봐야 충청도 민심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알지. 선거 과정에서는 저도 선거를 이렇게 치러보지만 민심을 잘 드러내질 않으시니까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도 충청도는 다른 데는 한두 통 전화 걸면 대화가 되고 통화가 되는데 충청도는 한 뭐 6, 7통을 돌려야지. 그래서 충청도 여론조사 하기가 제일 힘들다. 심지어는 출구조사 나오고서도 A라는 사람을 찍고 자기는 B 찍었다고도 대답하는 분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충청도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번도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작년에 지방선거 때 민심에 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지지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충청도일 경우에는 지금 경상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실제 요새 여론조사 나오는 PK도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체가 그러는데 이제 관점은 이제 충청도와 수도권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바로미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청도가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요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훨씬 호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지금 팽팽하다 이렇게 진단하시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게임에 굉장히 어떤 사람은 뭐 젊은이들 미쳤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WHO에서도 지금 이 게임에 중독된 거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사행성이 조장된 데 대해서 쉽게 함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데서 이제 생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바일 무슨 게임 회사든지 이런 데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획득된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구성 비율이라든지 또 어떤 확률이라든지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잘 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는 생각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우연히 확률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좀 뭐 이게 하나 걸리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계속 하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중독도 되고 사행성이 조장되는 이런 행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게임 회사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법으로서 어느 정도 확률을 소비자들한테 공개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하게 통과됐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의 로비가 대단히 커서 게임에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형제 폐지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 그 주창자는 지금 국회 사무총장하고 있는 유인태 전 의원입니다. 유인태 의원이 사형 그 받은 적이 있죠, 선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그 신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을 그만둘 때 아마 제 기억에 본회의장 마지막 발언에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면서 사형제 폐지 이거 없애야 된다. 사형제 없애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저는 그 원인을 거기서 찾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래서 판사라고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오류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문제도 하나 있고 무슨 어떤 기본권적인 심의 이유에서 이 그 사람의 목숨을 타인이 끊는 게 하는 것은 너무 좀 나쁘지 않냐. 이게 두 가지 요인인데 저는 첫 번째 요인에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그 부산에서 그 여정호 다방인가요? 여정호번 그 살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심, 2심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죽인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대법원에 가서 그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뭐 대법원 판결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1심, 2심에서 그 해갖고 만약 그분이 그대로 그냥 사형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 화성 그 연쇄 사건도 뭐 7번째가 8번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의 범인으로 해서 복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살았다. 근데 지금 뭐 이춘재라는 친구가 뭐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그 목숨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형제보다는 그 다른 형태의 형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우리가 재정 정책을 그 가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재정 정책은 오로지 재정 정책이에요. 재정 확대 정책에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은 저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소위 민간 경제를 활력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이 제도를 뭐 규제를 혁신을 타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 활력은 안 하고 무조건 그 재정으로 그 세금에서 돈을 갖다가 퍼주는 이 행태만 갖고서 지금 2년 반 동안도 거의 7 내지 9% 그 예산 증가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9.3%의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 가동률은 78% 수준이고 또 실제로 그 현장의 경제는 지금 싸늘해져 갖고 결국은 지금 그 경제 성장도 잘못하면 1%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재정 확대 정책을 써왔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이 점을 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것이 재정 정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 정책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든지 기업에 활력을 주는 거라든지 지금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든 어떤 그 원동력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이 강성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우리 이 정부가 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금 덮어놓고 있다든지 이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냥 놔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활력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재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에서도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재정의 그 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정 확대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예산이 지금 내년에 513조라고 그랬는데 2017년에 40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00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그 속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거 뭐 GDP의 40% 이내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안정권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지만 이건 쉽게 타파돼서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겁니다. 더군다나 그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이 채무가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독일 같은 나라는 7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전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인구로 들어갔는데 그때 GDP 비율이 18%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채 비율이 GDP에. 근데 지금 우리 수준 36%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보면은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때 GDP 비율이 30%를 넘지 않았어요. 20%대 정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진입에 있는데 지금 36%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국세가 잘 거쳐서 경기가 괜찮아 왔다가 이제 이 정권이 무슨 소득 주도 성장한다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이 국세가 안 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2조 8천억이 적게 들어옵니다. 국세가. 국세가 적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어디서 막아야 되냐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국채를 지금 내년 예산에 60조를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일자리도 조금 더 36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소득을 얻는 이런 어떤 직종 잡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노인 어르신들의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로 가서는 생산성 있는 국부를 창출해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지난 5월달에 징비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징비록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실정을 정리한 것이고요. 민부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대비되는 것은 서로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이 정책 기조는 이 정부가 소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의 근로제로 대표되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갖고서는 경제가 이미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지금 2년 반 동안 저희들은 판명이 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직접 어떤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제는 뜯어 고치고 저희들 얘기는 지금 우리가 헌법정신에 나온 시장 경제의 창출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 실패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하는 건 좋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처럼 임금을 직접 올리게 하고 그 모자라는 건 정부가 세금으로 주겠다. 이런 정책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부론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또는 기업의 창의력을 돋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나 좀 더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것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딱 한마디로 요 정책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책에 어떤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 갖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어떤 활력을 제고해주고 또 소위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창출해야 된다. 여기에 저희들은 소위 대비되는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안 들여다보면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인 가까운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지금의 정책이 아니고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10대 생각하고 우리도 거기에 같은 보조를 취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부론을 좀 제대로 좀 읽어본 분들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